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화증권의 기재 사항하고 관련되어진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고 화물 수령증이죠. 그 다음에 화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서로서 매우 무역에서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적 서류는 대금 결제와 관련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서류가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결제 서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용장 거래에서는 결제 서류로서 역할이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선적 서류들이죠. 이러한 운송과 관련되어지는 서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이제 해상 운송에 있어서의 선화증권, 복합 운송에 있어서의 복합 운송을 나타내는 복합 운송 선화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일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선화증권을 운송계약서라는 의미로서 또는 운송계약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 계품 운송의 경우에는 부킹이라고 그러죠. 예약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화주하고 그 다음에 운송사 사이에서 운송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게 아니고 부킹을 하게 되고 차후에 약속된 날짜에 화물의 인도 인수가 일어나면 운송인이 약속된 날짜에 화물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선화증권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죠. 대부분 우리가 계약관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것을 운송계약서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구두계약입니다. 계품 운송에서는 우리가 오럴 컨트랙트죠. 구두계약으로 해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서가 작성이 되죠. 차타파티라고. 그리고 약속된 날짜에 화물의 인도 인수가 일어나면 용선계약 선화증권이 발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선에 있어서도 알 수 있듯이 용선계약서가 따로 있고 용선계약 선화증권이 따로 있죠. 그렇다면 계약서하고 선화증권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품 운송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발행되지 않다 보니까 실무에서도 이 선화증권을 계약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화증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서가 아닙니다.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서가 아니다.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이 있었다는 증거서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선화증권은 복합운송이라는 전제 하에서 복합운송 선화증권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해상선화증권이나 복합운송 선화증권이나 기재하는 내용은 거의 같아요. 단지 복합운송이기 때문에 일반 해상선화증권하고 다른 특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재하는 내용이 해상선화증권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선화증권을 볼 때 선화증권에 어떤 표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합운송을 전제로 해서 나온 선화증권인지 단일 해상운송을 전제로 해서 나온 선화증권인지 바로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선화증권에 있어서 어떤 표제가 있느냐 이것을 보고 이것은 선화증권 중에서 복합운송을 전제로 해서 나온 복합운송 선화증권이다. 아니면 이거는 단일해상 선화증권이다. 라는 것을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재사항을 나타내는 표제 부분이 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상선화증권인지 복합선화증권인지 복합운송선화증권인지 구별을 하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선화증권은 Bill of Lading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서류를 보든지 간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예제는 일부 특정 선화증권, 복합운송 선화증권을 예제로 든 거지 전 세계 선사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리고 포워더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재하는 표제 한 개 한 개에 대한 순서는 선박회사마다 운송사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절대적인 위치고 절대적인 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라마다 특정한 내용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표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계 예일 뿐이지 이게 전 세계 모든 운송사들이 사용하는 표준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표준적인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일치성하고 관련되어서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들, 모든 선박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완전 일치하는 형태로서 표준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선화증권들은 미국에서 표준화를 시도할 때 사용했던 표준 양식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선박회사에서 선화증권을 발행을 할 때 그 표제의 위치가 거의 같은 게 그 영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항상 그리고 양식의 무역에 있어서의 모든 양식은 불효식을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관습이라든지 제도 법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동일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어떤 표제가 있고 그 표제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안다면 천천히 선화증권을 보시게 되면은 선화증권과 관련되어지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목이 있어요. Bill of Lading이라는 선화증권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리고 동그라미 1, 2, 3, 4 이 부분은 실제 선화증권에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설명을 위해서 1, 2, 3, 4라는 것을 붙였을 뿐이죠. 제일 처음에는 shiper에서 송화인 자리가 있습니다. 물품을 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출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쓰여지게 되죠. 두 번째 난이 이제 컨자인이 수화인 난입니다. 물품을 받는 사람이죠.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일반적으로 기재되겠죠. 하지만 이 대금 결제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신용장 대금 결제의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작성할 때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신용장 거래는 은행이 자신의 신용을 대외에 제공하고 무역하고 관련되는 거래에 개입이 되어진 거죠. 중앙관리자로서 개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화물에 대한, 물품에 대한 전매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용장 거래에서는 다른 우리 대금 결제하고는 차이가 있게 특히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화증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의 수입업자를 나타내는 이 수화인 자리에 수입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기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에도 이와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은행에서 신용장이 발행될 때 신용장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선화증권에 있어서 선화증권 발행 방식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식 선화증권, 오더비에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대금 결제가 신용장인 경우에는 신용장에서 어떤 지시식 선화증권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이 수화인란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to order, to the order of seller, to the order of ABC bank 주로 이 세 개 중에 한 개를 사용하게 되는데 당해 신용장에서 to order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to order라 쓰면 되고 to the order of ABC bank 특정 은행 지시식을 이용했으면 to the order of 신한뱅크, to the order of 국민뱅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신용장이 있는 대로 써야 돼요. 그 다음에 to the order of seller로 됐을 경우에 여기도 to the order of seller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불일치 서류를 간주를 하고 대금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어떤 선화증권을 요구하는지 그 내용을 잘 보고 그 내용하고 이 선화증권이 물론 선박회사에서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화주에게 요구를 하고 화주는 그 정보를 제공을 한 상태에서 발행이 되어집니다만은 혹시나 실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컨자인이 수화인란은 일반적인 대금 결제 방식 TT라든지 뭐 DPDA 환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신용장 거래에서는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기재되지 않는다. 지시식 선화증권을 항상 신용장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신용장 상에 어떤 지시식인지에 대해서는 to order, to the order of seller, to the order of ABC bank 세 개 중에 한 개가 기재되어 있고 그거하고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류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지금 자꾸 앞에 이제 대금 결제와 관련되어진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이 선적 서류는 결제 서류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금 결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 대금 결제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서류를 보게 되면 서류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결제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 특히 신용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용장 거래와 관련된 기본적인 베이스를 공부를 한 상태에서 서류를 보게 되면 너무너무 쉬운 게 바로 이 서류입니다. 서류와 관련되어진 내용은 특히 신용장과 관련되어진 내용만 잘 알면 굉장히 쉬워요. 30년 동안
특정 무역업체에서 무역 업무를 담당한 베테랑이십니다. 근데 한 번도 신용장 거래를 안 해보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신용장 거래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결제 서류를 볼 때 기존에 봤던 방식으로 보게 되면 큰일 납니다. 신용장하고 일반적인 대금 결제하고는 완전하게 동일한 서류를 할지라도 기재하는 내용이 달라요.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도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직을 하시게 되어서 다른 회사에 가서 실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30년이란 기간 동안에 무역을 했는데도 서류 한 장 제대로 못 보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LC라는 것 자체가 특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장을 잘 아는 사람은 무역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서류와 관련되어진 선화증권은 기재사항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보실 때 제가 하는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거는 신용장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짧은 시간에 BA를 설명하면서 신용장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다른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신용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 이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notify party, 착화 통지처라는 게 있죠. 착화 통지처, 화물이 도착했을 때 화물이 도착되었다고 알려야 되는 장소, 대부분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기재되어지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수입지의 은행이 표시될 수도 있고 수입지의 포워더 또는 수입지의 관세사가 표시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프리캐리지 바이 해서 인수전 운송인이라는 게 있어요. 즉 이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전에 이전에 운송인이 있었다면 그 운송인을 쓰는 건데, 보통 요 프리캐리지 바이가 있고 여기에 어떤 내용, 빈칸으로 있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빈칸으로 있지 않고 어떤 내용 해서 다른 어떤 운송인, 이 선박회사와 다른 운송인이 표시가 되어져 있다. 그렇다면은 이 선화증권은 복합 운송을 전제로 해서 발행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닌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내수로 운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내수로 운송업자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물 해상 운송업자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의 선박으로서 이제 어쨌든 선박에서 선박으로 이전이 됐죠. 그 동종 운송은 복합 운송이라 하지 않죠. 복합 운송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운송 수단이 결합되었을 때만 복합 운송이랍니다. 근데 선박에서 선박으로 인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동종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복합 운송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그런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내수로가 발달되어져 있는 국가가 아닌 이상 이렇게 프리캐리지 바이라는 표제가 등장하고 운송인이 등장하면은 거의 복합 운송을 전제로 해서 이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100%는 우리가 복합 운송 서류라 몰라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션 베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박명이 무엇인지 써야겠죠. 비행기도 비행기, 항공기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 오브 로딩, 선적항을 뜻하는 거고, 자, place of receipt, 화물 수치 장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포트 오브 디차지, 양항이라는 게 있죠. 도착지. 그 다음에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요게 나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해상 운송을 전제로 해서 발행된 선화증권 같으면 선적항하고 도착항하고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뭐 여기에 place of receipt가 나와 있다든지 특히 final destination,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것은 벌스 캐리어로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었을 해상 운송업자가 최초 운송업자이기 때문에 벌스 캐리어의 자격으로 복합 운송을 나타내는 선화증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복합 운송은 MTD, 그 다음에 CTD라는 서류가 있지만 벌스 캐리어가 해상 운송업자일 경우에는 선화증권 형식으로 해서 복합 운송 서류가 발행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 도착지 이후에도 또 운송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운송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최초의 운송인으로서 벌스 캐리어가 물품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인수했다는 의미로서 발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난들이 있다. 그리고 이 난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은 복합 운송을 전제로 해서 나온 선화증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해 넘버가 아니고 항해 넘버예요. 항해 넘버. 그래서 얼마만큼 이 선박이 항해 횟수가 얼마이냐 라는 것을 표시하는데, 보통 보면 100%는 아닙니다. 선사들마다 달라요. 그 동서남북의 약어 있죠. North, South, East, West. 그래서 W 또는 N, 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그 영어 이니셜로 시작을 하고 숫자하고 문자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걸 봐가지고 이 선박이 항해 횟수가 몇 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박회사에서 운항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BL을 발행을 할 때 이 사람들만 아는 의미로 해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고 여기에 147이라는 숫자가 눈에 보인다 해서 이 선박이 147번 항해를 했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선박회사들만 알 수 있는 표시로 해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는 보통 선화증권 넘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이 선화증권 넘버도 유일무이하게 한 개만 있어요. 근데 모든 운송사들이 우측 상단에 BL 넘버를 기재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 100가지 서류 중에 한 97가지 정도는 선화증권 운송사 이제 각 서로 다른 운송사에서 선화증권을 비교하면은 거의 97개는 오른쪽 상단에 BL 넘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효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 대만의 세계 4대 사위 안에 드는 국제선사죠. 에버그린에서 발급되어지는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화증권은 이쪽에 디스크립션 쓰는欄이 있습니다. 이쪽에 BL 넘버가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회사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 상단이 기계적으로 BL 넘버 쓰여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표제가 있어요. 표제에 BL 넘버라 돼 있고 쓰여져 있으면 맞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선사들은 여기에 BL 넘버가 아니고 다른 문서 번호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를 BL 넘버로 해서 무작정 어떻게 통신문이나 이런데 그 발신할 때 써넣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 절대적인 원칙은 아닌데 거의 다 오른쪽 상단에 BL 넘버를 써요. 따라서 서류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대충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죠. 근데 서류 볼 때는 항상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서류는 어떤 종류의 서류인지 표제가 있어요. 표제를 반드시 보세요. 이게 무엇을 나타낸다는 거. 그렇게 해야 업무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란은 특정한 회사의 로고를 제가 넣을 수 없어서 안 넣은 건데 보통 운송사 로고 마크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MSC, 뭐 한진, KMTC, 고려해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양밍, 장금상선, 우리나라죠. 장금상선 이렇게 이제 회사들 로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그, 국적입니다.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place of delivery, 화물의 인도 장소를 나타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컨테이너 넘버가 있어요. 컨테이너도 번호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입구 쪽 뒤쪽에 가서 문이 열리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숫자하고 문자 조합으로 컨테이너 넘버가 있어요. HJ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한진 무엇이 어쩌고 시작되는 이제 번호들이 있습니다. 문자 숫자 조합도 있죠. 컨테이너 넘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당의 컨테이너와 관련되어진 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 옆에 보면 실 넘버 있죠. 실 넘버는 다른 겁니다. 실은 봉인기죠. 화물을 항만해서 또는 운송을 위해서 적재를 하고 나서 당해 화물이 운송되는 도중에 또는 보관되는 도중에 분실이나 도난이나 또는 밀수출입하고 관련돼서 교체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이라고 해서 봉인기가 있습니다. 이 봉인기를 채우게 되는데 이 봉인기에도 번호가 다 있어요. 이 봉인기도 하나밖에 없는 번호예요. 그래서 봉인기를 채우게 되면 봉인기에 있는 번호를 선사에서는 이 선화증권 발행할 때 여기에다 넣고 세관에 신고할 때도 우리가 수출 신고할 때에도 이 봉인기 넘버를 세관에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물품화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밀수출입이나 도난 분실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기관, 국가기관에도 이 번호가 등록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등록되어진 번호하고 실제 채워진 실의 번호가 다르다는 것은 누군가가 실을 해체를 하고 실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 번호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관에도 이 번호가 등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실 도난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실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중요 서류에는 동일한 거래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는 실 넘버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실은 모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자물통 모양으로 쓴 것도 있고, 그 타이 같은 거 있죠. 우리 그 공구나 이런 거, 선 같은 거 묶을 때 쓰는 타이 형식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요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되어진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umber of kind or package라 했죠. number of container or package라 했죠. 이거는 실제 운송되어지는 컨테이너 개수예요. 요거와는 달라요. 요거는 컨테이너의 번호고 요거는 컨테이너 숫자입니다. 컨테이너 숫자. 여러분들이 20부터 컨테이너 2개인지 40부터 컨테이너 2개인지 20부터 컨테이너 1개인지 40부터 컨테이너 10개인지 컨테이너 몇 개이냐, 이건 컨테이너 개수를 쓰는 단위고 요거는 컨테이너 번호를 쓰는 단위예요. 그 다음에 description, 물품의 명세지요. 상품의 이름이 뭐다, mechanical part, 기계 부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품에 관련되어지는 명칭을 쓰는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gross weight, 우리가 총 중량이죠. 물품에 있어서 총 중량. 그 다음에 measurement, 용적을 뜻합니다. 용적.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total number of container or package in word라 돼 있죠. 분명히 여기에 지금 숫자로 된 컨테이너 번호를 썼어요. 근데 여기에 다시 문자로 된 컨테이너 번호를 써라라고 돼 있죠. 이거는 선박회사의 오랜 전통입니다. 과거의 선사에서는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타자를 쳐서 발행을 했어요. 그 이전엔 수기로 썼겠죠. 그 타자로 쳐서 발행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이 선박에다가 화물을 싣게 되면은 선박의 1등 항해사가 물품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MR, 메이트 리시프트 본선 수령증이라는 서류를 줍니다. 그럼 이제 그걸 들고 선박회사에 가게 되면은 선박회사의 직원들, 타이핑하는 직원들이 앉아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서가 되면은 MR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비해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선사 직원들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화물 몇 개 실었냐고 물어봤어요. 분명히 MR에 몇 개 실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도 화주에게 안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이 선장이 발행해준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실은 내용과 같은지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면은 그 말해준 거에 따라서 숫자는 얼마든지 옛날에 타자나 수기의 경우에는 위조 조작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로 여기에다가 3 컨테이, 40부터 컨테이너인지 20부터 컨테이너인지 3인지 5인지 6인지 문자로 이렇게 쓰게 되어져 있었어요. 요즘은 워낙 전산도 잘 되어 있고 정보와 관련되어진 부분이 백업도 잘 되어져 있고 전산이라는 기술이 빅데이터화 되면서 여러가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서버나 이런 데도 해커나 크래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이 철저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까지 적용을 해서 아예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할 보안까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부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선사의 전통이기 때문에, 선박에서의 전통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표준은 여러분들이 혹시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선사나 무역회사 일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 이거는 다 있어요. 이거는 선사에서 지금까지도 전통으로서 지켜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일을 꼼꼼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비뉴 톤. 그 다음에 레비뉴 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박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운임을 산출할 때는 일반적인 킬로그램 톤으로도 산출하고 용적 CBM으로도 산출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높게 나오는 쪽으로 해서 요금을 책정합니다. 그걸 우리가 레비뉴 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서 운임이 나왔느냐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증 관련되어지는 거, 용적당 얼마라는 거, 그 다음에 운임은 선불일 수도 있고 후불일 수도 있죠. 선불이면 프리페이드, 후불이면 컬렉트. 그래서 선불 운임 얼마, 후불 운임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운임을 선불로 받았으면 어느 지역에서 받았느냐,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관련되는 내용 표시를 하고, 운임이 후불이면 앞으로 페이어블이죠. 후불이면 어느 장소에서 운임이 지불될 거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place of issue, 이 선화증권이 발행되어진 장소지요.
자, 그 다음에 total prepaid, 선불로 지급을 되어진 운임이 얼마인지를 표시를 하는 거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number of original BL, 오리지널 BL이 몇 통이 발행되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반적으로 질문합니다. 선화증권 원본이 몇 통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뭐라 하냐면 3통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땡땡땡땡땡땡땡 땡이에요. 대부분 우리 실무에서도 3통이 일반적으로 발행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5통이 발행될 수도 있고 4통이 발행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계약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에서도 항상 원본 전통을 얘기할 때는 풀셋이라는 표현을 써요. 풀셋이라는 표현. 그래서 선화증권은 전통이 3통이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3통이 될 수도 있고 4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화증권 전통을 나타낼 때는 항상 풀셋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럼 여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되어서 5통이 발행됐으면 5통이 발행되었다, 3통이 발행되었다, 3통이 발행되었다고 표시가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거의 3통이에요. 거의 3통. 하지만 무조건 3통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용어를 쓸 때는 풀셋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거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3통을 썼다 해서 선화증권이 3통이 온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서 4통이 될 수 있고 5통이 될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오늘날 국제협정이나 이런 거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에서도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선박회사에서 필요한 것, 은행에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통수가 필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본 숫자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풀셋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대부분 3통이라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본 오리지널 몇 통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3통 다 있어야지만 화물 찾을 수 있는 DO가 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Date of issue, 선화증권의 발행 일자를 뜻하겠죠. 자, 오른쪽에는 여기에 이제 서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선화증권을 발행한 회사 이름이 들어가겠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Written on board the vessel이라 됐죠. 우리 본선 적재 부기란이라 불러요. 본선 적재 부기란. 자, 그래서 온보드 노테이션 일자를 쓰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해상 운송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본선 적재 부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본선 적재 날짜하고 실제 선화증권이 발행된 날짜에 차이가 있다면 요 날짜에 반드시 특정한 날짜를 쓰고 사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품을 5월 3일 날 넘겨줬다 하더라도 실제 선적한 날짜가 5월 7일 같으면은 발행한 날짜는 5월 3일로 써요. 하지만 이 날짜에 5월 7일 날 우리 운송인은 무조건 화물을 적재하겠다라는 의미로서 안전하게 적재하라는 의미로서 뭘 해야 됩니까? 날짜를 쓰고 서명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은 실제 선적 일자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날짜죠. 본선 적재 부기 일자가 실제 선적 일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선화증권은 화물의 수치증 수령증이라 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로 화물을 운송을 하다 보면은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날짜에 실제 우리가 BL이 발행되어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화물은 일단 CY에 가야 되고 CY에서 메샬링 야드로 이동을 해야 되고 메샬링 야드에서 다시 A프론을 가서 적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대의 컨테이너선에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는 나 한 명의 화주를 위해서 이 큰 선박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18,0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도 있고 1,500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2, 3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착지가 전부 다 다르죠. 그리고 이 선박은 다음 항구에 가서 또 화물을 싣고 내려야 됩니다. 전기선은 버스나 지하철 노선처럼 여러 개의 항구를 거쳐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려진 화물을 내리고 다시 싣고 실려진 화물을 다시 싣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점까지 가는 종착 항구까지 가는 화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화물들이 가장 컨테이너 밑바닥에 깔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컨테이너를 그냥 무작정 싣게 되면 실었다 뺐다 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컨테이너에 화물 집어넣기 위해서는 2, 3일 전에 5일 전에 미리 컨테이너를 CY에 가져다 줘야 돼요.
그리고 도착지하고 물품의 무게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선적을 해야 될 때 컨테이너 위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걸 미리 다 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에서는 나 혼자 내 화물 한 개의 컨테이너를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화주의 화물들이 같이 실려야 되고 서로 다른 목적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항구에서도 실는 화물도 있고 내리는 화물도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리 컨테이너를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BL이라고 하는 것은 운송계약의 증거 서류이면서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서류이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BL의 특성 얘기할 때 항상 두 번째 얘기하는 게 화물 수취증이죠. 약속된 날짜에 운송인이 화물 받았다고요.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는 선적을 하고 발행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선적을 하고 발행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품을 받아서 발행한 날짜는 여기에 기재를 하지만 화물을 적재하는 날짜는 내일이나 모레 걸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온보드 노테이션 날짜가 비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컨테이너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5월 3일이고 이제 발행 일자는 5월 3일이에요. 본선 적재 일자가 5월 7일이다 또는 5월 5일이다 돼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안전 화주로부터 화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5일날, 5월 7일날 안전하게 화물을 선적하겠다라고 BL을 발행하는 바로 운송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럼 화주 입장에서는 지금 화물을 넘겨줬고 이 날짜에 선박여사가 운송사가 안전하게 화물을 실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안심하고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어쨌든 안전이 보장되어진 화물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신용장 거래를 할 때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선화증권이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면 온보드 노테이션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 중에 한 개가 Full Set of Clean Ocean Onboard Bill of Lading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선화증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화증권의 기본 요건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반드시 온보드 노테이션이 되어져 있는 선화증권을 요구한다라고 우리가 그 신용장상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짜가 있다라는 것은 요 날짜가 실제 선적 일자란 뜻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송 서류는 발행 일자가 선적 일자예요. 하지만 본선 적재 부기 일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선 적재 부기 일자를 우리가 운송 서류에 있어서의 선적 일자로 간주한다. 요게 이제 선화증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선화증권하고 관련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지금 보시는 선화증권은 그 복합운송 선화증권입니다. 따라서 복합운송과 관련되어지는 표제들이 없이 발행이 되어진다면 단일 해상운송을 전제로 해서 발행되어진 선화증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지금 설명할 때 나왔던 여러 개의 표제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고 그 표제에 기재사항이 일일이 다 기재가 되어져 있다면 복합운송을 전제로 해서 나온 선화증권, 즉 벌스 캐리어가 해상운송업자이기 때문에 MTD나 CTD 형식이 아닌 선화증권 형식으로 발행한 복합운송 선화증권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화증권 기재사항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확인을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용장 거래를 할 때는 특수하게 모든 서류들의 신용장과 관련되어서 요구하는 문구들이 표시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컨자인이 수화인란이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쓰여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선 적재 부기 일자가 있으면은 본선 적재 부기 일자가 이 날짜가 실제로 뭐라고요? BL을 발행한 날짜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양식지는 좀 차이가 있고 기재 위치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요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온보드 노테이션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도장으로 해서 따로 지켜져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위치가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양식지에 있는 위치하고 똑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특히 선화증권 넘버도 항상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운송사마다 다른 곳에 위치를 해서 우리가 그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서류를 볼 때는 모든 서류 마찬가지입니다. 표제를 잘 보시고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화증권 기재사항 보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